의혹이 제기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돌연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4년 전 채용 문제가 적발된 뒤 감사 거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 공직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오늘은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는 서울대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십 년 된 장비로 연구하는가 하면 기업에서 쓰던 장비를 기증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장사 5곳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2의 SG 사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료 캠핑이 가능한 한 유원지에서 이른바 알박기를 한 텐트 수십 개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청년 도약계좌 금리가 기본금리를 올려 연 6%로 책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자녀를 특혜 채용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대신 권익위 조사만 수용하겠다고 해 비난을 키우는 바 있습니다. 쇼핑하듯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선택하느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분야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오늘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익위 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위해서 선관위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한 번 황당합니다. 오늘 뉴스9는 이채림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익위가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 권익위 조사단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전국 17개 수도 선관위와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는 조사 장소조차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되자 권익위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데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임명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조사를 주도하며 경찰을 포함한 32명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선관위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4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선관위는 그 직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던 사실이 저희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바로 그 용역 보고서가 활용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지난 2020년 6월 선관위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라는 제목인데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선관위를 직무감찰의 대상인 행정기관으로 보기 곤란하다라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시점입니다. 2020년 3월이었는데 감사원이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지 5달 만입니다. 이미 선관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응시자 11명의 서류 심사를 같은 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맡았는데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해 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응시자는 68명이 응시해 단 2명만 합격했습니다. 4년 전에도
반성은커녕 치부가 드러나자 돈을 주고 방어 논리를 사온 것으로 밖에 이번에는 각종 비리를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실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실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등록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관이 주로 맡아온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죠.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까맣게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급여 외에 선관위원장 겸직 수당으로 월 4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방법원장이나 249개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는 부장판사도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당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비상근 위원장의 문제가 드러난 장면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전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각종 수당과 예우를 받으면서도 선관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겸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선관위를 정상화하려면 상근직 위원장이 필요한데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겸직 관행을 고쳐 헌법대로 선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초 상근직 선관위원장을 위한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8곳 250여 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감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사업자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비리가 드러난 태양광 사업을 지휘 감독한 공직 라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산하기관에서 개별 사업을 시행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대상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감찰이 될 거라며 총리실과 청와대 라인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과 군산시장,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소속 250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 전기를 사들인 한전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찰 결과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공직 감찰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산업부를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주무 부처 역시 산업부였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즉시 중단 방침이 담긴 보고서를 산업부로부터 받으라고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낫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을 윽박질러 보고서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은 업체에 유리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준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 등으로 취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탈원전에 이어 태양광 사업에서도 주무부처인 산업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드러났지만 이념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청와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규모는 447억 원인데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단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판은 가능한지 그리고 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김정우 기자에게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김여정의 대남 위협 성명 이후 실제 폭파까지 이어진 겁니다. 요란한 폭음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폭파 3년 만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직접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입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천만 원과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을 합쳐 총 447억 원입니다. 피고에게 소송을 알릴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북한 당국 소유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을 낸 거라며 소멸 시효를 중단해야 향후 법적 대응이나 정산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파장이 새로운 갈래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중국 정부의 초대를 받아 그제 출국했습니다. 2달 전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7명이 출국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어떤 방문인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의원 5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그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직후입니다.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원들은 2달 전부터 추진된 경제 교류 일정이라며 중국 외교부의 협조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외교 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5박 6일 일정으로 내일 출국하는 7명은 티베트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티베트는 분리 독립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자칫 중국의 외교 전략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강해진 시점인 만큼 취소하는 게 좋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중국 조공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단순한 우연 외교일 뿐이라며 방문 취지를 축소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국내 중국인의 선거권을 제한하자.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발언으로 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권 의원은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 정도로 이 중국은 내정 간섭할 현실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만 중국 내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면서 이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중국 동포도 뭐 외국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된 외국인은 선거권이 생기는데요. 이 모든 선거는 아니고 대선과 총선이 아닌 이 지방선거 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는 13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선거권이 곧 중국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여야 지지층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표권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합니까? 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전체의 0.3% 정도고 이 투표율도 13%대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다가 기초의원처럼 상대적으로 선거구 규모가 작은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게 이 여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나름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이 외국인 선거권은 1998년 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서 2005년 법이 개정되고 처음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1교포들의 그 참정권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자는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는 우리도 주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 공산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 제도가 없고요. 또 미국도 시민권자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외국인도 지방선거권이 있지만 유럽연합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EU 국가에만 또 영국과 호주 등은 영연방 국가끼리만 서로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모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주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고 민주당 역시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겠군요. 그렇다면 고칠 건 고쳐야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신화의 인재들을 키워낸 곳이 바로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참담합니다. 28년 된 낡은 장비로 실험을 하고 고장이 나면 포항까지 가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기자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에 마치 386 컴퓨터를 쓰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1995년 만들어진 반도체 핵심 장비 스테퍼입니다. 2004년 기업이 쓰던 걸 기증받은 건데 이젠 고장난 날이 더 많습니다. 신품으로 장비를 도입하려면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구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고장이 나면 장비가 있는 포항 공대까지 원정을 가서 실험을 합니다. 대체 가능한 장비가 여분이 좀 있었다면 좀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포항까지 가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요. 매년 1,500명의 반도체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만 연구 환경은 20세기 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3나노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500나노 만들고 있었어요. 최근 한국을 추월하겠다며 반도체 굴기에 돈을 퍼붓는 중국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중국은 지금 최근에 인력 양성 시작했잖아요. 대학교 시설들이 좋아요. 최근에 투자를 했으니까.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대학의 첨단 연구 시설에 교육교부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이번에는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교는 텅텅 비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신도시가 대표적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공사판이 되고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신도시 들어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뭘 한 걸까요? 세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알록달록한 건물 중 꼭대기층만 톤이 유난히 짙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교하며 신축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자 2년 만에 증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한 개 층이 통째로 올라가면서 교실 8개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 교육청이 학생 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탓입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비켜요. 옥상 태양광 패널도 다 뜯어내 재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 소음을 견뎌야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공사할 줄은 몰랐는데 잘못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못했어.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시도교육청에 주먹구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과다 산정한 교부금이 21조 원에 달합니다. 돈이 남으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는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 예산 낭비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은 억울하다며 이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조 전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뒤 지금까지 받아간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서를 유홍림 총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유 총장이 15일 내 징계 처분을 결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조 전 장관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혀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심사 및 결정은 대학 측 징계 확정일로부터 최장 120일, 약 4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파면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는 파면 결정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반 만에 내려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급여를 1억 원가량 받았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니, 어떠한 의도로 다시 취소 신청을 원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3년 5개월치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파면돼도 퇴직금의 절반은 받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세차게 내려 본격적인 여름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이번 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작년과 같은 폭우가 전망돼서 지난해 폭우로 일가족 참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을 돌아봤습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막이판 설치가 필수인데 반지하 주택 절반 이상이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주택 방범창이 뜯겨졌고 그 사이로 설치한 배수 펌프가 연친 빗물을 뽑아냅니다.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나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 반지하 집은 창문틀과 땅 사이가 고작 10cm 정도인데 가림판은 설치돼 있지만 차수판은 설치되지 않아 차오르는 물은 막지 못합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한 주민은 지자체가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인집에서 난 당한 줄 알았지. 모르죠 우리는. 서울 시내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은 15,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차수판 설치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서야 설치 신청이 몰리면서 차수판 업체가 주문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 제작돼서 나온 거예요. 수요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조사들이 포화 상태.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만여 세대의 차수판 설치를 마칠 예정이지만 나머지 5천여 세대는 차수판도 없이 장마와 태풍을 겪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캠핑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무료로 운영되는 전망 좋은 캠핑장은 이른바 알박기로 몸살입니다. 캠핑을 하지도 않으면서 명당 자리에 텐트를 쳐놓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한 캠핑장에서 텐트 수십 개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캠핑장 곳곳에 텐트가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일부 텐트는 천막이 찢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텐트는 방충망이 찢어졌고 청색 테이프로 긴급 보수한 텐트도 보입니다. 지난 2일 이곳 무료 캠핑장에서 텐트 21개가 훼손됐습니다. 누군가가 예리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주차장이나 수도가 근처에 이른바 명당 자리를 미리 차지한 속칭 알박기 텐트가 대상이었습니다. 텐트 모듈 너무 좋더라고. 주민들 많으니까 짜증내서 알박기 놓은 거구나. 청도군이 지난 3월부터 운문댐 근처 잔디밭에 무료 캠핑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장기 방치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매일 이어진 곳입니다. 오랫동안 설치된 텐트에는 이렇게 철거를 공고하는 알림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나 텐트 설치 기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장박하고 알박기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온라인에서는 텐트 주인 반성하라거나 위법한 행위라는 댓글이 쏟아지며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텐트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BJ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의문이 증폭됐는데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 부부가 관련해서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여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연못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A씨는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2일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틀 뒤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숨졌고 6일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에 잡힌 A씨 옷차림은 현장에서 수거한 상하이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인 중국인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병원에서 혈청주사를 맞던 중 경련을 일으킨 뒤 숨졌다는 피의자 자백을 확보했다며 최근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캄보디아 형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진행하자고 설득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일본은 앞서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올여름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일본에 전달될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부 일정을 윤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일본 현지 언론은 그로시 총장이 다음 달 직접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방문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グロッシー IAEA 事務局長の訪日については現時点では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状況を 방해 기간 중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뿐 아니라 아오모리 현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도 시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와 그로시 사무총장 만남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도쿄전력이 오염수 대신 담수를 이용해 방류시설의 작동 점검에 들어가면서 절차상으로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안전검사만 남았습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안정성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높이자 정부는 내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일일 브리핑을 열고 대응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물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근거 없이 위험성만 부각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수산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수산시장이 한산합니다. 통로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산물 소비는 전년보다 30-40% 감소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소비 위축도 원인이지만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입니다. 절차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검열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 안전하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반응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은 금지돼 있지만 최근 후쿠시마 멍게가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멍게가 수입이 된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까 갑자기 멍게 국내 양식 어가들이 제철인데도 그 판매가 안 돼가지고 정치권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키우는 것에 상인들은 불안합니다. 광우병 때는 소고기 문제가 있었고 AI가 뭐 발생했다 그러면은 치킨 같은 거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저 또한 먹고 우리 가족들도 먹는 거라.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도가 지나친 괴담 유포에 대해 사법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상장사 5곳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몇 시간 만에 폭락한 건데요. 2달 전 발생한 SG증권발 사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SG증권발 사태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김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약 6개월 만에 주가가 55% 뛴 박림. 오늘 오전 11시쯤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더니 3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코스피 상장사인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이 차례로 매물을 쏟아내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줄 폭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주가가 3년에 걸쳐 수백 %씩 올랐다는 점과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합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차액 결제 거래,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해당 종목들의 신용 잔고율이 5% 안팎인 만큼 SG 사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디서 매도 주문이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한가만 가지고 무조건 불공정 거래다 라고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사태 파악에 나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추천한 종목들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저평가 종목 위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소액주주 운동을 펼쳐왔고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에 대해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내일 출시되는 청년 도약 계좌의 은행별 최종금리가 연 6%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1차 공시 때에는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가 높아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본금리를 4.2% 선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고심 끝에 11개 은행들이 확정한 청년 도약 계좌 기본금리는 평균 4.2%. 여기에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0.5%와 은행별로 다른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금리가 6%로 동일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게 은행들 입장이어서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상황을 피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또 많이 측정하면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쏠리고 그 은행 간에도 좀 쏠림 현상을 좀 막으려고 하고. 지난주 1차 공시 때와 총 금리 수준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기본 금리를 3.5%에서 최대 1%포인트 더 올리고 논란이 됐던 우대 금리는 일제히 낮췄습니다. 여기에 카드 사용 실적 기준을 낮추는 등 우대 금리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당국과 여론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5천만 원을 만들기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위가 당연히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당연히. 청년들은 5년 만기 기간이 부담된다면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괜찮고 요즘 시중 은행들에서 그 정도 이자율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사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닷새 동안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오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돼 애완용으로 길러지던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붉은 귀 거북이인데요. 이 거북이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공지천입니다. 하천변 나무 그루터기에 거북이들이 일광욕을 합니다. 머리 양쪽에 붉은색 무늬가 선명한 미국산 붉은귀 거북입니다. 도심 하천에는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붉은귀 거북이가 떼져 있습니다. 1990년대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던 붉은귀 거북은 2001년부터 생태계 교란 우려로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려진 붉은귀 거북들이 강한 번식력으로 서울 등 전국 295개 하천에 1,440마리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명은 30년이 넘고 60cm 크기까지 성장하는 붉은귀 거북은 참개구리 등 토종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 외에는 이렇다 할 천적도 없습니다. 저런 거를 왜 방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할 때 봤어요. 머리가 여기 줄이 새파랗게 가. 근데 저렇게 점점 크는 거예요. 포획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 울산 남구에서는 호수공원에 30m짜리 그물 5개를 설치하고 잠수부까지 투입했지만 붉은귀 거북 2마리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물속에서 좀 빠르기도 하고 다가가면 바로 도망가고 하니까 오늘 그물을 쭉 설치해서 이제 한 며칠 뒤에 땡겨서 했는데 별로 걸리지는 않았어요.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손까지 놓고 있어 붉은귀 거북에 점령당한 토종 생태계를 살릴 대책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혈질이 아닌 한 총리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렇다고 한 총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에게서 받은 귀한 시간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우리 정치의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이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MBC가 좌편향 매체냐고 따져 묻습니다. MBC는 좌편향입니까?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언론은 좌우가 아닌 공정과 비공정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고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며 문건 내용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원전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고 의원의 거듭된 답변 요구와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까지 나오자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정부에 사전 제출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며 고 의원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총리는 답변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돌아가서 검토를 한 뒤 1주에서 2주 뒤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고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 요지서에 있는 질문만 해야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KBS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공사 또는 수신료 징수를 지정받은 자가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받은 자는 한국전력으로 이 조항은 전기요금의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엔 결합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결합해선 안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석 달 뒤엔 바뀐 시행령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이렇게 되면 KBS가 직접 수신료를 걷어야 하는데 자체 징수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연간 2천억 원가량 들고 수신료 수입도 현재 6,900억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BS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으로 KBS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며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몰입형 전시로 100만 관객을 모은 빛의 시어터가 이번에는 괴짜화가 달리를 주제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과 음향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달리전 미리 만나보시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높이 뛰어오르는 호랑이를 삼키는 거대한 물고기. 그 아래엔 나체의 여인이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괴짜 화가로 명성 높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들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달빛, 그리고 사방을 감싸는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은 어느새 달리의 상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의 꿈과 무의식 속에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는 눈과 감각이 살아있어서 상상과 현실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화 거장들의 작품을 빛과 음악,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낸 몰입형 예술 전시 빛의 시어터는 지난해 클림트전으로 100만이 넘는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와 달리에게 영감을 준 상상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전설적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이 합쳐지면서 관람객의 오감을 더욱 자극합니다. concerne un artiste qui s'exprime par de multiples moyens. Il est important de laisser le visiteur s'immerger dans la beauté des œuvres et de la musique.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통해 거장의 세계와 만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최근 탈장 수술을 받은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현재 몸 상태를 직접 밝혔습니다. 1년 가까이 통증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손흥민이 지난 시즌 거둔 성과는 정신력으로 이룬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6월 A매치 소집 첫날부터 밝은 표정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손흥민. 하지만 지난달 시즌을 마친 뒤 탈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거를 굳이 알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서 8, 9개월 정도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에는 수술을. 짧게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손흥민의 마음고생도 커져갔습니다. 패스나 뭐 이런 턴 동작 할 때 사실 이 코어 쪽에서 다 움직이는데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100%의 한 60%? 6월 A매치 소집 대신 회복에 전념할 수도 있었지만 주장 손흥민의 마음속엔 클린스만 호의 첫 승을 향한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승리를 못 거두면 또 그게 9월 달로 미뤄지기 때문에 꼭 같이 감독님 또 이 팀을 좀 첫 승을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좀 큰 것 같아요. 부임과 동시에 내년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외쳤던 클린스만 감독. 손흥민 역시 자신의 마지막 아시안컵에서 63년 만에 한국의 우승을 꿈꿔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못 갖고 온 우승 트로피를 꼭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현재 있어서 좀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가운데 클린스만호의 첫 승 도전은 모두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 골단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문재인 대표가 육참 골단을 말했습니다. 내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주문했던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자 조 교수는 육참 골단에 공감해줘서 고맙다. 2대 도강도 필요하다고 다시 충고했죠.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 쓰러진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버려 큰 것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마치 조국 자신에 대한 충고처럼 들립니다. 눈앞의 것에 집착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소설가 박경리의 시처럼 말이죠. 마음 바르게 서면 풀 먹인 모시적삼같이 사물이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땐 진실은 눈멀고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무간지옥이 따로 있는가? 서울대가 조국 교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가 기소된 지 3년 반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조국 사태의 한 매듭이 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파면은 해임보다 높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딸이 받은 부산대 장학금이 청탁 금품으로 판정돼 파면 사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곧바로 성급하고 과도한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는커녕 제대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한낱 종이장입니까? 그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대역 죄인처럼 유배돼 가시덤불에 갇힌 위리안치의 처지라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엊그제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을 올리며 무간지옥의 시련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극심한 지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착과 번뇌, 욕심과 노여움, 어리석음에 갇혀 있으면 안전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탄식했습니다. 나의 몰락은 모두 내 탓이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었고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그러니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처지를 지옥이라고 한탄하는 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모를까 분노할 일도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이 문 정부의 퇴행과 역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데 그 길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그 전에 수치와 염치의 길부터 되찾기를 권합니다. 6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딱한 조국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전국 많은 곳에서 소나기를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영남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약 2시간 후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주로 동쪽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강한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덥겠고요. 광주는 2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1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